위기는 언제나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숫자는 아직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금리는 관리되고, 환율은 범위 안에 머문다. 뉴스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정책은 통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낸다. 그러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항상 이런 고요 속에 숨어 있었다. 유동성은 눈에 띄지 않게 얇아지고, 신용은 서서히 경직된다.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며 자금은 단기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겉으로는 관리되는 경제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복잡한 연결고리가 긴장을 키운다. 시장은 통제를 믿는 순간 가장 취약해진다. 중앙은행의 신호 하나, 글로벌 자본의 방향 전환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개인의 삶에서는 대출 금리의 작은 상승이 가계 현금을 잠그고 환율의 변동이 생활비를 바꾼다. 위기는 한순간의 붕괴가 아니라 통제된다는 믿음이 누적되며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생각해온 경제가 왜 본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 착각이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를 차분히 따라간다. 여기서부터 질문은 시작된다. 우리는 정말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소비하고 있는가?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먼저 나타난다. 공식 지표는 여전히 안정 범주에 머물지만 세부 흐름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은행 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는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초기 신호다. 환율은 급등하지 않지만 하루 변동폭이 커지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반복적으로 튀어 오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식는다. 매수자는 관망으로 돌아서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던 투자자는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느낀다. CDS 프리미엄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올라간다. 이는 국가나 기업의 신용에 대한 불안이 숫자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런 신호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동시에 나타날 때 위험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일상에서도 변화는 감지된다. 대출 연장이 까다로워지고 카드 한도가 줄어들며 기업은 신규 채용을 미룬다. 위기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마찰에서 시작된다. 시장이 아직 안정이라고 말할 때 경제의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컨티뉴 경제 충격은 단일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충격은 이미 연결된 구조를 따라 증폭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단기 자금이 반응한다.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은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실물 경제로 흐르지 못하고 금융 내부에 갇힌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로 전이된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구조가 문제를 키운다. 가격 하락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거래 절벽과 연체 증가다. 연체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은 대손충 당금을 쌓고 이는 다시 대출 축소로 이어진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순간 해외 자본은 리스크를 재평가하며 빠져나간다. 이탈한 자본은 환율을 자극하고 환율은 다시 물가와 금리에 압력을 준다. 충격은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든다. 개인에게 이는 월급이 줄지 않았는데도 체감 생활비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 위기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복잡한 연결이 만들어내는 통제 불가능성에 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통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환율을 고정하며 안정성을 약속했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자 방어는 불가능해졌다. 환율 통제는
시장 신뢰를 지키지 못했고 자본 유출은 가속됐다. 그리스는 재정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CDS 급등과 국채 금리 상승은 이미 다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국 긴축 정책은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며 실업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터키는 금리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했고 그 결과 통화 가치는 급락했다. 환율 불안은 물가 폭등으로 연결됐고 통제 시도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다. 베네수엘라는 가격 통제와 환율 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려 했지만 유동성 왜곡은 공급 붕괴를 불러왔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의 공통점은 위기가 터진 뒤가 아니라 터지기 전까지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 사례들은 경제가 정책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글로벌 자본과 신뢰는 숫자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위기를 관리한다는 믿음은 세계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시험받아 왔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한국은 개방도가 높은 경제다. 자본 이동과 환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부채 부담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이자 비용은 소비를 빠르게 압박한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과 중소기업 매출이 먼저 흔들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보다 거래 감소가 선행된다. 이는 자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다. 기업은 설비 투자와 고용을 보수적으로 조정한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은 생활비 전반을 끌어올린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은 한국의 CDS 움직임과 글로벌 금리 환경을 함께 본다. 작은 신용 리스크 신호도 자본 유출의 계기가 된다. 문제는 정책이 이런 복합적인 압력을 한 방향으로만 설명할 때 발생한다.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는 심리를 안정시키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의 삶에서는 월급과 자산은 그대로인데 선택지는 줄어든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는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연결된 구조 속에서 증폭되는 내부 반응에 더 가깝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통제의 언어를 꺼낸다. 금리는 조정되고 유동성 공급 창구는 열리며 재정은 확장될 준비를 한다. 이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단들이 모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금리를 낮추면 숨통은 트이지만 환율은 즉각 반응한다. 환율 방어를 위해 다시 긴축 신호를 보내면 시장은 정책의 방향성을 의심한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실물로 흘러가지 못하면 자산 가격만 자극한다. 재정 지출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단기 충격은 완화할 수 있으나 국가 부채와 CDS에는 부담으로 남는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책은 존재했지만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정책의 한계는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비선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조정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정책은 과신이 되고 과신은 위기를 키운다. 개인에게는 정책 발표보다 은행 창구의 태도 변화가 더 빠르게 다가온다. 경제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뢰와 흐름이 동시에 흔들릴 때 통제는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위기를 정확히 맞히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대신 구조적 취약성에 대비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는 유동성이다.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지속성이 중요해진다.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금리 상승 시에도 버틸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부채 구조다. 금리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다. 변동금리와 단기 만기가 집중된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셋째는 환율과 물가에 대한 감각이다. 환율은 투자 뉴스가 아니라 생활 지표다. 환율 상승은 곧 생활비와 직결된다. 넷째는 소득의 안정성이다. 기업과 산업 역시 경제 순환의 영향을 받는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국면에서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태도다. 위기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과도한 공포와 근거 없는 낙관이다. 지표를 단순히 믿거나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변화의 방향을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개인은 경제를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노출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 생존 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위기는 지나간 뒤에야 이름이 붙는다. 그 전까지 우리는 늘 관리되고 있다는 언어 속에 머문다. 숫자는 설명을 제공하지만 안심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CDS는 각각의 지표로 존재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인다.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은 정책의 의도를 신뢰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경계심을 늦추게 한다. IMF 외환위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위기가 특별한 나라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구조와 연결, 그리고 과신이 맞물릴 때 어디서든 같은 결말에 다가간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이 대출 금리와 월세 일자리 안정성으로 체감된다. 경제는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고 위기는 경고장을 들고 오지 않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경제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의 결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구조를 이해하려는 태도다. 그것이 통제 불가능한 경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준비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갑작스러운 폭락이나 붕괴 장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 경제 위기의 대부분은 지루할 만큼 느리게 진행된다. 지표는 악화되지만 극단적이지 않고 정책은 대응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이 지루함이 가장 위험하다. 시장 참여자와 개인 모두 경계심을 잃기 때문이다. 금리는 한 번에 크게 오르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된다. 그 과정에서 가계는 매번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누적된 부담은 어느 순간 한계를 넘는다. 환율 역시 급변보다는 고점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생활비는 서서히 오르고 체감소득은 조금씩 깎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폭락보다 거래 정체가 길어진다. 자산 가격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유동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대다. 소비자는 지출을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늦춘다. 위기는 이렇게 모두가 동시에 멈추는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 통제되고 있다는 말은 이 정체를 정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경제는 멈춤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 느린 위기는 소음이 없기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위기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때 금융 시스템은 먼저 반응한다. 은행은 위험을 감지하면 숫자보다 행동으로 움직인다. 대출 조건은 조용히 바뀌고 담보 기준은 강화된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규칙에 따른 반응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기업은 매출이 급감하지 않았는데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가계 역시 연체가 늘기 전부터
신용 문턱을 체감한다. 금융은 미래를 선반영한다. CDS가 오르고 국채 금리가 미세하게 벌어질 때 이미 시스템은 다음 국면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선택적으로 흐른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그 외 영역은 급격히 마른다. 이것이 통제 불가능성의 핵심이다. 정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장은 구분해서 반응한다. 개인의 삶에서는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대출을 받고 누군가는 거절당한다. 위기는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구조적 위기는 불균형을 확대하며 진행된다. 관리된다는 말 뒤에서 이미 경제는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통계와 체감의 간극은 더 벌어진다. 성장률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실업률도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은 줄고 고용은 유지되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은 조정된다. 숫자는 아직 위기를 선언하지 않지만 삶은 이미 압박을 느낀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정책 신뢰는 약해진다. 사람들은 통계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기회처럼 보이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통해 다시 비용으로 돌아온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가계의 선택지를 좁힌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정의 증거가 아니라 거래가 멈췄다는 신호일 수 있다. 위기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의 문제다. 관리되고 있다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개인은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는 체감의 영역에서 먼저 흔들린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너머의 흐름을 읽는 일이다. 위기의 본질은 통계가 늦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바뀌는 순간 국내 변수는 증폭기로 작동한다. 미국의 금리 방향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다.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 신흥국과 개방 경제부터 압박을 받는다. 외국인 자금은 수익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진다. 이때 환율은 결과이자 원인으로 작용한다. 환율 상승은 자본 유출의 신호가 되고 그 신호는 다시 유출을 부른다. CDS는 이 과정을 숫자로 보여준다. 미세한 상승은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추세가 형성되면 시장의 판단은 급격히 바뀐다. 국내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의 차이를 의식하게 되고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좁아진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은 환율과 금리의 교차점에서 흔들린다. 개인에게 이는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생활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선택지는 줄어든다. 글로벌 충격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의 강도는 내부 구조가 결정한다. 통제는 여기서 더 어려워진다. 세계와 연결된 순간 경제는 단일한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책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금리를 더 내리면 환율과 자본 유출이 문제되고 금리를 유지하면 내수와 부채가 압박을 받는다. 재정을 풀면 단기 충격은 완화되지만 국가 부채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어느 선택도 완전하지 않다. 이때 시장은 정책의 효과보다 일관성을 본다. 말이 바뀌는 순간 신뢰는 급격히 흔들린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정책 수단은 존재했지만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다. 그 공백을 공포가 채웠다. 정책은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경제는 균형을 향해 움직이지만 그 경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선택의 비용으로 나타난다. 집을 샀거나 팔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기다림이 길어진다.
기다림은 안전해 보이지만 기회와 대응력을 동시에 잠식한다. 위기 국면의 가장 큰 비용은 잘못된 선택보다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통제의 한계가 분명해질수록 정책과 개인 모두 더 어려운 판단에 놓인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상 비슷한 장면을 남겼다. 초기에는 소수의 경고만 존재했고 다수는 과도한 우려로 치부했다.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도 그랬고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도 같았다. 재정과 환율 부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위기가 본격화되자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CDS는 단기간에 신뢰 붕괴를 드러냈다. 그때서야 통제는 대응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응은 늘 비용이 컸다. 긴축은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통화 가치 하락은 생활 수준을 떨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일반 가계였다. 글로벌 사례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특정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조건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어느 나라든 충분히 갖추고 있다. 통제에 대한 믿음은 위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막아주지는 않는다. 결국 경제는 균형을 강제로 유지하려 할수록 더 큰 조정을 요구한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다. 정책과 지표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심리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 이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경제 전체의 속도를 낮춘다. 모두가 동시에 방어적으로 움직일 때 경제는 스스로 수축한다. 금리가 안정됐다는 신호가 나와도 대출 수요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환율이 잠시 진정돼도 달러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 위기의 핵심적인 정체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가격은 급락하지 않지만 거래는 멈춘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없는 상태가 늘어난다. 개인의 삶에서는 불안이 일상화된다.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경제는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통제하려는 정책이 심리를 되돌리지 못할 때 위기는 더 길어진다. 결국 회복의 출발점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다. 그러나 신뢰는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위기의 길이는 통제의 강도가 아니라 신뢰가 회복되는 속도로 결정된다. 신뢰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정보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변한다. 평소에는 지표가 방향을 제시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해석이 더 중요해진다. 같은 금리 수치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환율 안정 역시 마찬가지다. 개입으로 눌린 환율과 시장 신뢰 속에서 안정된 환율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 혼란은 커진다. 언론과 시장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개인은 판단 기준을 잃는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숫자 하나 발언 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선택은 왜곡된다. 위기 국면에서는 정보의 양보다 맥락이 중요하다. 정책의 의도, 글로벌 흐름, 구조적 취약성이 함께 읽혀야 한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 해석 능력이 생존 전략이 된다. 잘못된 정보는 공포를 키우고 과잉 대응을 부른다. 통제 불가능한 경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는 정보에 대한 태도다. 위기는 정보를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 위기는 구조를 바꾼다. 이전에는 문제되지 않던 요소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안정의 근거였던 장치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저금리 시대에 축적된 부채는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취약점으로 드러난다.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의 상징이던 시절은 지나가고 지정학과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좌우한다. 환율 변동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수가 된다. 이런 변화는 정책의 속도를 앞지른다. 제도는 과거의 위기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새로운 위기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간극에서 통제는 더 어려워진다. 개인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업과 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위기는 파괴이자 재편이다. 누군가는 밀려나고 누군가는 적응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을 인정하는 태도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면 대응은 늦어진다. 경제의 본질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조정이다. 위기는 그 조정을 강제로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변화가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위기 이후를 돌아보면 항상 같은 질문이 남는다. 왜 더 일찍 보지 못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절반만 맞다. 많은 신호는 이미 존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가 모든 해석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정책이 있으니 괜찮고 경험이 있으니 다를 것이라는 믿음은 경고를 소음으로 만들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런 태도는 반복됐다. 위기는 기억되지만 교훈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경제는 인간의 선택 위에서 움직이기에 망각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의 고통은 잊히고 위험 감수는 다시 커진다. 이 순환이 위기의 재발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 시각이다. 위기는 정상 과정의 일부이며 통제 실패가 아니라 구조 조정의 결과다.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대응은 달라진다. 두려움보다 준비가 앞서고 확신보다 유연성이 중요해진다. 위기를 관리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회복력은 커진다. 통제 불가능한 경제에서 살아남는 힘은 기억과 태도에서 나온다. 위기 국면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경제 지표 밖에서 쌓인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지만 불안은 줄지 않는다. 기업은 버티기에 집중하며 혁신과 투자를 미룬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은 정체되고 회복의 속도는 느려진다.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물의 체력은 소진된다. 금리와 환율이 잠시 진정돼도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다. 통제의 언어는 이 간극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책은 숫자를 다루지만 삶의 불안은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다. 청년층은 기회를 잃고 중장년층은 자산과 소득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부동산은 자산이자 주거이기에 조정의 충격은 생활로 전이된다. 사회적 신뢰가 약해질수록 갈등은 커지고 합의는 어려워진다. 위기는 경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시험한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은 책임의 방향을 흐린다. 구조를 보지 못하면 원인은 개인의 실패로 전가된다. 그러나 위기의 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선택이다. 회복의 국면에서도 통제에 대한 착각은 다시 등장한다.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면 위기는 끝났다는 선언이 나온다. 성장률이 반등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안도감이 퍼진다. 그러나 이 시점이 가장 불안정하다. 회복은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과 자산은 빠르게 회복되지만 다른 영역은 장기간 뒤처진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고 환율은 안정됐지만 물가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격차는 새로운 불만과 불안을 만든다. 정책은 평균을 기준으로 작동하지만 삶은 평균으로 살지 않는다. 회복 초기의 통제의 언어가 강화될수록 취약한 영역은 더 보이지 않게 된다. IMF 이후 많은 국가들이 수치를 회복으로 제시했지만 사회적 상처는 오랫동안 남았다. 개인의 삶에서도 회복은 선택의 문제로 남는다. 빚을 줄이지 못한 가계 일자리를 잃은 개인에게 회복은 통계 속 이야기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끝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다. 위기는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이 다음 위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통제에 대한 자신감은 회복기에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결국 경제는 순환하지만 같은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위기를 거칠 때마다 구조는 조금씩 달라진다. 부채의 주체가 바뀌고 위험이 쌓이는 위치도 이동한다. 과거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였다면 다음에는 가계 부채가 부담이 된다. 한때는 외환이 핵심 리스크였고 다른 시기에는 부동산과 금융 파생이 중심에 선다. 이 변화 속에서도 통제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와 규제가 도입되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러나 규제는 항상 지난 위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다음 위기는 그 틈을 비집고 나온다. 개인의 삶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전의 실패를 보완한 선택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된다. 안전하다고 여긴 전략이 구조 변화 앞에서 무력해진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대비가 아니라 조정 가능성이다. 경제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응은 유연해진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조건이다. 그 조건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통제 불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다. 정책과 지표를 절대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참고 자료로 해석한다.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왜 지금인가를 묻고 환율 안정이 보이면 어떤 비용이 사용됐는지를 생각한다. 개인의 재무에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을, 속도보다 균형을 본다. 위기 국면에서 생존한 가계와 기업의 공통점은 빠른 확장이 아니라 조정 능력이었다. 지출을 줄이고 구조를 단순화하며 변동성에 노출된 부분을 관리했다. 이는 보수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는 통제는 비용을 키운다. 대신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남기는 구조가 필요하다. 안전망과 유연성은 위기의 크기를 줄인다.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는 순간 준비는 더 구체적이 된다. 경제를 예측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생긴다.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완벽한 관리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구조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예측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완성된다.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판단보다 손실을 제한하는 결정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부채의 만기와 금리 조건을 재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다. 유동성은 불안의 완충 장치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위기에서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환율과 물가의 변동은 투자 차트가 아니라 생활의 기준선을 바꾼다. 고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위기의 충격은 확대된다. 직업과 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환경이 흔들릴 때 대체 가능성과 학습 능력이 차이를 만든다.
위기는 개인에게도 구조 조정을 요구한다. 무리한 확장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을 선택한 사람은 회복 국면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다. 공포는 판단을 왜곡하고 지나친 낙관은 준비를 늦춘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선택의 유연성이다. 이 유연성은 위기를 피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분명히 바꾼다. 경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 빠지는 요소가 있다. 시간이다. 위기는 한순간에 폭발하지 않지만 회복 역시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받지만 실제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난다. 이 시간차가 혼란을 만든다. 금리를 내렸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 재정을 풀었는데도 체감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다. 경제는 관성의 시스템이다. 이전 선택의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선택은 미래에 드러난다. 이 구조에서 통제는 더욱 어렵다. 잘못된 신호는 늦게 수정되고 올바른 결정도 늦게 보상받는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를 줄이고 구조를 바꿔도 불안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해진다. 위기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가 이후의 위치를 결정한다. 단기 지표에 집착할수록 판단은 흔들린다. 통제 불가능한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구조다. 이 구조를 가진 개인과 사회는 위기의 깊이를 다르게 경험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는 선택의 누적임이 분명해진다. 위기 이전의 작은 판단들이 위기 속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평온할 때는 효율처럼 보이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부담으로 바뀐다. 반대로 여유를 남긴 구조는 수익을 덜 남겼어도 생존력을 높인다. 정책도 같다. 단기 안정에 집중한 선택은 시간을 벌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충격에 취약해진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신용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관리해도 전체는 흔들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대신 노출을 분산하고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위기 국면에서 뒤늦게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면 비용은 커진다. 조정은 평상시에 시작될수록 부담이 작다. 통제의 환상은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미룸은 취약성을 키운다. 경제의 본질은 불확실성 위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힘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된 선택의 질에서 나온다. 위기를 겪은 이후 사회는 늘 같은 갈림길에 선다. 더 강한 통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는 전자를 선택했다.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범위를 넓히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통제는 또 다른 왜곡을 낳았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다.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 비공식 시장이 커지고 통화 통제가 강화되면 자본은 다른 경로를 찾는다. 경제는 항상 우회로를 만든다. 개인의 삶에서도 비슷하다.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선택은 오히려 유연성을 잃게 만든다. 안정만을 추구한 경력과 자산 구조는 환경이 바뀔 때 취약해진다. 위기는 통제를 강화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구조를 재점검하라는 경고에 가깝다. 무엇을 관리할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 같은 실수는 반복된다. 통제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사회는 느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완충 장치를 갖는다. 경제는 규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선택과 적응이 반복될 때 비로소 안정에 가까워진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경제가 완벽하게 관리되는 상태를 기대한다면 실망은 반복될 것이다. 대신 변동성과 충격이 존재하는 현실을 전제로 삼을 때 판단은 달라진다. 금리와 환율 자산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정상 과정일 수 있다. 문제는 그 흔들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개인에게 이는 소득과 부채 지출 구조의 문제로 돌아온다. 사회적으로는 안전망과 조정 능력의 문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많은 제도를 개선했지만 완벽한 면역을 얻지는 못했다. 세계와 연결된 경제에서 충격은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방어에서 준비로 바뀐다. 통제의 언어는 위안을 주지만 준비의 언어는 선택을 요구한다.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수록 대응은 구체적이 된다. 경제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적응에 있다. 이 적응력이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다. 위기를 지나온 뒤에도 우리는 다시 안정이라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나 안정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가깝다. 금리와 환율이 완만해지고 시장이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기에 경계는 느슨해진다. 통제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는다. 개인의 삶에서도 비슷하다. 불안이 줄어들면 준비는 뒷전으로 밀린다. 하지만 경제는 기억보다 빠르게 변한다. 위기를 겪은 경험이 진짜 자산이 되려면 그 경험이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표를 맹신하지 않고 정책을 절대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노출을 점검하는 습관이 남아야 한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려는 여운은 공포가 아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냉정해질 수 있다. 냉정함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다.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은 위기를 막기보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이 여운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위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배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개인과 사회가 공유하는 착각이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위기를 관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와 중앙은행 제도와 전문가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믿음은 책임을 외부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드러난 사실은 다르다. 결정권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과를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금리 인상은 숫자로 발표되지만 그 부담은 가계의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환율 변동은 차트로 설명되지만 체감은 식탁 위에서 나타난다. 이 간극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만과 혼란은 커진다. 통제의 환상은 기대를 키우고 기대가 무너질 때 좌절은 더 깊어진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의존을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놀라움은 줄어든다. 위기를 관리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할 준비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인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실질적인 보호 장치다. 경제는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체가 된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도달하는 지점은 하나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하며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위기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CDS 유동성과 신용은 모두 인간의 의지와 상호작용하지만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위기를 관리한다는 말은 위안을 주지만 준비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사례가 보여준 것은
통제의 실패가 아니라 과신의 위험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안정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늦어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완벽한 안전은 없지만 취약성을 줄이는 선택은 가능하다.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 시선은 두려움을 키우지 않고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위기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결과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경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다.